예, 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이명묵입니다. 제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복지국가위원회로부터 요청받은 주제는 복지국가 운동의 가치와 철학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역할 이런 주제를 요청받았습니다. 앞에서 윤홍식 교수님께서 쭉 이제 바닥을 깔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이 얘기에 절반 몫을 해주셨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먼저 가치, 그다음에 철학, 그다음에 우리의 역할 이 세 꼭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의 가치를 묻는 것은 그 행위를 왜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사회복지, 복지국가 운동을 하는가 이런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2024년 대한민국의 모습을 볼 때 우리 사회가 좀 바람직한 사회인지 조금 고통스러운 사회인지를 그 지표 삼아서 볼 수 있는 항목이 있다 그러면은 저는 5가지 항목 정도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정의로운 사회냐, 인권이 보장된 사회냐, 평등한 사회냐, 연대 공생의 사회냐, 민주주의 사회냐 이 5가지 지점에서 살펴봤을 때 정의롭습니까? 물으면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대답하는 국민들이 상당수죠. 그 이유와 예시는 앞에서 윤 교수님께서도 들어주셨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이 보장되고 있느냐 아니면 모든 일반적인 국민들이 인권을 누리고 있느냐 이런 질문에도 부정적인 대답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등한 사회냐에 대해서도 앞에서 윤 교수님께서 불평등이라는 열쇠말을 가지고 또 풀어주셨는데 다 같이 평등하지 못한 사회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대 공생의 사회에서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각자 도생하고 있다고 보고 각자 도생하다 보면 각자 도사, 각자 도살하고 있는 사회라는 것을 우리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참담한 현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의 청년들은 자기가 태어난 조국을 뭐라고 불러요? 헬조선, 지옥 같은 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복지국가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복지를 한다고 하면은 물론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도 중요합니다만은 많은 국민들이 헬조선이라고 하는 이라는 사회 현실을 웰조선, 웰페어 스테이트 조선, 복지국가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기도 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시면서요. 이게 복지 현장입니다.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어린이나 아니면은 또 학교 밖 청소년들이나 만나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 그들에게 최상의 복지 서비스를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복지 현장에서 제공하고 있는 우리의 서비스의 질과 양의 총합 그를 결정하는 변수는 뭘까라고 봤을 때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 열정일 수도 있지만 그 결정적인 변수라고 안 봐요. 그것은 기본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의 결정적인 변수는 그 현장과 연계되어 있는 복지 정책이라고 봐요. 장애인 복지 현장은 장애인 복지 정책이 그것을 결정할 것이고 노인은 노인 복지 정책,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복지 현장은 아동 청소년 복지 정책이 결정할 겁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럼 문제는 그 복지 정책을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지느냐를 또 보게 됩니다. 그 복지 정책은 제가 봤을 때는 장애인, 노인, 학교 밖 청소년 또는 미혼모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떠한 인식 철학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느냐 한국 사회가 그거에 따라서 정책의 수준이라든가 세밀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은 오늘 당장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출근해서 당장 내가 맡고 있는 프로그램과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현장을 결정하고 있는 그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우리 한국 사회의 사회적 철학적인 그런 인식의 수준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철학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상당히 깊은 수준이다 해가지고 그것이 곧바로 복지 정책으로 만들어지느냐? 좀 그렇지 않다라고 봐요.
일반 국민들과 다르게 우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은 자기가 맡고 있는 복지 주제에 대해서 상당한 식견과 높은 기본과 철학을 갖고 있지만은 이것이 복지 정책으로 안 만들어지는 것은 요거의 연결고리를 봤을 때 요 연결고리 중간에는 저는 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주제가 환경일 때는 환경운동, 노동일 때는 노동운동, 빈민일 때는 빈민운동이고 여성 인권일 때는 여성운동, 노동운동인 거죠. 그러니까 복지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내가 갖고 있는 주제를 철학에 기반해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 중간 과정에서의 복지운동 이런 것들이 작동되면은 그게 만들어지는데 그 복지운동이라고 하는 기제가 작동이 돼주지 않으면은 그런 높은 수준의 복지 정책이 안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이런 그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복지국가운동이 왜 필요하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하나는 우리 사회 일반의 이 헬조선적인 상황을 웰조선으로 전환시켜야 되는 그런 사회적 상황이 이유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내가 일하고 있는 이 복지 현장을 좀 더 복지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지국가운동, 복지운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철학입니다. 복지국가 운동 철학을 얘기를 할 때 그 행위의 철학을 묻는 것은 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세계관을 묻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지금 저 운동을 하고 있을까? 이런 세계관을 묻는 거죠. 이걸 좀 쉽게 얘기하자 그러면은 우리 일반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어떤 이제 체제 이제 좌표를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직선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제일 오른쪽에는 신자유주의가 있을 테고 거기서 조금 이제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자유민주주의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개혁적 자유주의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사회민주주의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공산 독재 정권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다 현존하는 이야기 드린 거죠. 북한이라든가 또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일 왼쪽에 와 있는 거고 우리가 10년, 20년 전에 겪었던 신자유주의도 우리가 겪었던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사회, 정치, 경제 체제에서 살아가는 것이 모든 국민들에게 좋을까? 모든 사람들의 복지와 인권을 보장하는 체제일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자유민주주의라는 것 이거를 그냥 잉태하고 살아왔던 거예요.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거는 이상한 거고 대단히 불손한 것이고 우리가 수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배척해야 되는 그런 체제를 우리는 인식하고 있죠. 그러나 이 좌표에서 봤을 때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복지국가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사회민주주의 국가 또는 민주사회주의 국가 북유럽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우리는 또 다른 예를 들면은 생애 주기별 우리 삶의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2024년 9월 6일이죠. 이날 여의도에 있는 성모병원에서 한 어린아이가 태어났다고 하면은 이 어린아이가 앞으로 80년, 100년을 살아갈 겁니다. 2, 3살이 되면은 어린이집에 갈 테고 유치원을 거쳐서 이제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 4년 해가지고 몇 년이죠? 자기 태어나가지고 근 20여 년을 이 교육 구조 환경 속에서 자라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이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대학 다니면서 행복할까요? 행복하다고 대답하는 당사자나 부모들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은 특별한 일이 아니면 이제 취업을 해서 노동을 통해서 자기 생계비를 만들어가면서 살아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노동 현장은 앞에 윤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아주 극도로 비참한 상황이에요. 임금 노동자의 근 40%가 비정규직이고 그 비정규직은 또 동일 노동 동일 임금과 상관없이 정규직이 받는 급여의 약 60%만 받고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각종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이제 차별과 불안한 일자리에서 그들이 행복한 생활을 한다고는 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이제 꾸역꾸역 직장 생활을 한 10여 년 하다 보면 결혼도 할 것이고 아니면 독립을 할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주거 문제에 부닥치게 됩니다. 우리나라 주거 문제는 어떻습니까? 전국 평균으로 보면은 40%의 가구가 세입자예요. 수도권은 50%의 가구가 세입자입니다. 그럼 집 있는 사람이 또 50%라는 얘기죠. 집 있는 사람도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반은 은행집이에요. 결국 전체 국민들의 70%, 80%가 집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행복의 보금자리가 아니고 이 왼수 덩어리 그렇다는 얘기인 거죠. 그만큼 주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다가 또 어떻게 견뎌냈어요. 각자 도생하다가. 그런데 이제 나이가 한 50줄 넘어가면은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신기한 것이 한쪽에는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카드를 갖고 있고 또 한 손에는 실손보험 카드를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가구의 거의 75에서 80%가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죠? 나의 건강 문제를 국가 사회로부터 온전하게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제 각자 도생의 돌파구로서 실손보험을 들고 있던 얘기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병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비를 걱정하면서 살고 있죠. 이 또한 삶에 있어서 굉장한 불안 요소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50대, 60대 퇴직을 하고 나면은 인생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60에 퇴직하면 노후 40년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노후 40년은 어떻게 살아갈 건가? 노후 40년은 과연 안정되고 행복할까라고 보면은 그렇지 않죠. 노인 빈곤율 OECD 3배입니다. 노인 자살률 압도적인 1등입니다. 서울, 부산, 광주 어딜 가보나 노인들은 폐지를 죽고 있고 박스를 죽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경제 기적 누구 만들었습니까? 지금의 80대, 90대 이분들이 먹지 않고 쓰지 않고 놀지 않고 자지 않으면서 만들어놨는데 정작 대한민국은 그분들을 어떻게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까? 이건 대한민국 국가라는 존재에 아주 부끄러운 민낯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돌아보면은 야, 정의라고 하는 것, 인권이라고 하는 것, 평등 연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이러한 규범을 우리 사회에서 반듯하게 세워놔야 되겠구나. 그리고 생애 주기별 교육권, 노동권, 주거권, 건강생명권, 노후소득 보장권, 이런 사회보장, 복지권, 사회권을 튼튼하게 우리가 장치를 심어놔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부잣집 자식으로 태어나지 않는 이상은 평생을 불안과 공포와 빈곤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꿈꾸는 세상은 복지권이 튼튼하게 장치되어 있는 나라, 그것이 복지 국가인 거죠. 사회권이 튼튼하게 장치되어 있는 나라, 사회권 국가인 거죠. 또 우리는 이거를 복지국가 얘기하면 보통 사람들은 야, 그거 수입품 아니냐? 북유럽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우리는 역사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한데 그걸 우리나라에 접목시키는 것이 말이 되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복지국가 안 만들겠다고 하는 핑계가 일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북유럽이나 중부 유럽에서 복지국가 만들어진 지는 이제 100년 채 안 되는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2500년 전에 대동 세상, 대동 사회라고 하는 철학적 근거를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 뭐 들어본 적이 다 있고 또 처음이시면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는 나의 부모만이 아니고 또 내 자식만 내 자식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대동세상의 대동사회의 철학인 거예요. 남의 집 부모도 내 부모고 남의 집 자식도 내 자식인 거예요. 그래서 마을 노인들을 공경했고 마을에 있는 아이들을 다 우리가 건사하고 그랬었죠. 노인들은 그 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세상이고 청년들은 자기의 달란트를 활용해가지고 사회에 그것을 기여할 수 있는 세상인 것이고 환과 고독 이런 사람들도 사회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세상이고 남자들에게는 또 그만한 직분이 있고
또 개인의 재산은 개인의 재산이 아니다. 하나의 공유 재산으로 보는 거죠. 땅이라든가 또는 물이라든가 이 기후라든가 공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공유 재산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대동세상, 대동사회, 공자가 얘기 편에서 다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복지국가, 인권국가라고 하는 것은 결코 수입품이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인간이 자연인으로서 상상할 수 있는 유토피아적인 것들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이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우리가 똑같은 꿈을 꿨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앞으로 남은 시간은 그럼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앞에 윤 교수님도 현장 사회복지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소중하다,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시야를 여기서 멈추면은 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없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사회복지의 역할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맡겨진 일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일까? 여기부터 우리의 첫 번째 질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일반 현장에 계신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은 당장 내가 맡고 있는 프로그램과 이런 사업 이것이 나의 일인 거고 복지국가? 모르겠어요. 제가 짐작하기에는 그것까진 나의 일로 생각하는 선생님들은 아직은 소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회복지사들의 정체성이 잘 정리되어 있는 사회복지사 선서문에 볼 것 같으면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사회복지사 선서문에 보면은 나는 사회복지사죠. 언제나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 편에 서서 저들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며 사회 불의와 부정을 거부하고 개인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앞세운다라고 핵심 문장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 옆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저들의 인권과 권익을 옹호하며 사회복지사의 정체성은 인권 옹호자, 한 발 더 들어가면 인권 활동가, 인권 전문가, 인권 지도자까지의 정체성을 갖고 있죠. 사회 불의와 부정을 거부하면서 사회복지사는 사회의 정의 실현자다. 개인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앞세운다. 사회복지사는 공익 수호자다 라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현장에 있는 수십만의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나는 인권 옹호자야, 사회적인 실현자야, 공익 수호자야 이런 생각을 하루에 몇 번 하면서 일을 할까요? 많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선서문에 나와 있는 사회복지사의 정체성과 현실에서 숨쉬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생각이 왜 이렇게 괴리가 있을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개인의 인식과 철학, 가치관 이런 것도 작용을 꽤 하고 있지만은 51대 49 아니면 60대 40 정도로 좀 더 비중을 사회복지학과 교육 과정에 좀 두고 있습니다. 저도 대학에서 사회복지 공부했잖아요. 그리고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죠. 대학에서 한 150학점 정도 되죠. 학부 졸업하려면. 교수님 어떻습니까? 아, 줄었어요? 제가 다닐 때는 150학점 정도 받았어야 됐던 것 같아요. 150학점 시간 중에서 이런 사회운동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될까? 그런 얘기예요. 우리 사회복지과 학생들은 실습을 나갑니다. 실습 나갈 때 많은 복지 현장으로 가는데 그중에 언론사라든가 또는 시의회, 국회 이런 쪽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운동 단체라든가 이런 쪽으로 실습 나갈 수 있는 기회는 얼마나 연결이 될까? 또 현장에 나와서 내가 사회복지사로 일을 할 때 현장에서 우리 이용자의 문제라든가 지역사회 문제를 이것을 운동적인 하나의 무브먼트, 운동적인 어떤 그 접근 방법으로 풀어내는 경험과 이런 것들은 얼마나 될까? 봤을 때 저는 많지 않다. 대학 4년 동안 사회복지를 공부할 때 또 가르칠 때 이들에게 어떤 그 복지국가를 상상할 수 있는 또 사회운동을 상상할 수 있는 어떤 도전과 자극이 좀 더 많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떤 역할의 정리라고 하면은 일단은 대학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유념하셔가지고 좀 더 힘을 써주셨으면 해요. 몇몇 교수님들은 교실에서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또 어떤 선생님은 졸업생들을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복지국가를 학습을 하고 또 같이 토론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어가고 계신 선생님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도 굉장히 소수에 속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좀 더 이런 이제 사회 운동에 대해서, 꼭 복지국가 운동뿐만이 아닌 거예요. 우리 졸업생들이 여성 운동할 수도 있고 인권 운동, 빈민 운동도 할 수 있고 노동 운동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사회 운동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고 도전받을 수 있는 그런 대학이 됐으면 어떨까. 그리고 또 하나, 사회복지 공부하는 학생들이 거의 100%라고 잘라 말할 수는 없는데 90%가 사회복지만 공부하는 것 같아요. 대학원 석박사 갈 때도 또 가서 사회복지만 공부해요. 저는 사회복지만 공부해서는 복지국가 못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경제 또는 법학 이런 연계되어 있는 학문들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 세계와 협업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거지, 사회복지만 공부해서는 우물안 개구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들이 예전엔 단과대학이 몇 개 있는데 요즘 대부분 종합대학 아닙니까? 종합대학이라는 환경 속이면은 1학년 입학했을 때 학과 교수님들이 당신들이 졸업할 때까지 사회복지만 공부하지 말고 우리 인근에 있는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이런 법학 등등 해가지고 복수 전공으로 좀 더 여러 학문에 대해서 공부를 해달라라는 좀 지도를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죠. 복지국가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절박하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지역사회 복지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것이 지역사회 복지의 프로그램과 사업으로 하는 거지 지역사회 운동으로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계신 사회복지사와 또 조직에서는 프로그램과 사업으로서의 지역복지가 아니고 운동으로서의 지역복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운동을 통해서 다른 분야 사람들하고 서로 교감하고 또 지역사회에서 어떤 규범이라든가 신뢰라든가 연대라든가의 사회 자본을 좀 더 축적시켜 나가는 이런 훈련이 좀 돼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이제 기초 체력인 거죠. 이런 풀뿌리 지역 운동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복지국가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하나의 맥락 속에서 형성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제3섹터라고 하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갖길 바라겠어요. 현대사회는 정부나 국가라든가 권력을 가진 1섹터가 있고 기업이라고 하는 2섹터가 있고 시민사회라고 하는 제3섹터가 있는데, 사회복지 조직과 사회복지사의 정체성으로 봤을 때는 저는 제3섹터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제3섹터 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이냐, 어떻게 연대하고 어떻게 같이 할 것이고,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협조적으로 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할 것이냐를 보는 거죠. 저는 사회복지사들이 그런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다고 봐요. 복지국가 운동도. 왜 그러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또 시민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먼저 우리가 관심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일상으로 1년 360일 만나고 있는 게 누구예요? 사회복지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복지사들이 조금 더 사회적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용자들,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사회를 들여다보고서 거기서 이슈를 캐가지고 그것을 운동으로 전환시켜가지고 정책을 만드는 이러한 훈련들을 좀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떨까, 이런 얘기인 거예요.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슈 파이팅을 아주 잘합니다. 전략도 잘 짜요. 그런 경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는 뭐가 없냐면은 전달 체계를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거대 시민사회 조직이 아니면은 대부분은 그냥 중앙 공중전으로 할 수 있을 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사회복지 분야는 어떻습니까? 장애인이든 노인이든 종복이든 아동 청소년이든 전국 팔도에 걸쳐서 모든 시설들이 다 수백 개
다 합치면 수천 개의 사회복지 조직들이 전달 체계로서 서로 네트워킹이 돼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복지 이슈가 그것이 운동을 통해서 하나의 정책이 만들어지고 세상을 바꾸기까지에는 결정적으로는 국민들 공감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론이 형성돼 가지고 어떤 정치 집단도 그것을 거부할 수 없게끔. 그래서 시민사회연대를 통해서 그들이 주장하는 그 이야기가 마땅하고 올바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하면은 그들의 이슈를 우리 전국 전달 체계를 갖고 있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서로 공유하고 학습하면서 그것이 여론이 형성될 수 있게끔 우리가 그렇게 기여할 수 있는 목도 우리만 갖고 있는 장점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복지를 하는 데 있어서 복지 전략뿐만이 아니라 인권 전략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아동이든 장애인이든 노인이든 똑같은 이들의 문제를 우리가 복지로만 풀어나갔을 때는 한국 사회에서는 관심을 갖기가 좀 어렵고 또 힘을 갖기도 어렵습니다. 사회복지 어딘가는 이제 선별적이고 어딘가는 그 일부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관심도 없고 또 거기에 화답을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화답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사회에서 이미 합의된 보편적인 것이고 이것은 최저의 수준이 아니고 최적의 수준으로 응답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 그래도 정치인들에게는 갖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문제라도 복지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인권으로 이야기해 보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그러한 이러한 이제 복지 운동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자들이 어떤 인식을 가졌으면 좋을까? 저는 세 단계가 있다고 봐요. 그것이 어떤 이제 복지 이슈가 있을 때 그러한 운동이 막 움직일 때 저것을 내가 할 일이야, 저건 우리 일이야라고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 저건 내 일이야라고 생각 안 하면 그다음에는 뭐 후속 행동이 뒤따르지 않겠죠. 저거 내가 할 일이야,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할 일이야 딱 잡으면 두 번째 단계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은 세 번째 단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행동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것은 내가 할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이야. 두 번째 가능해. 그 다음에 행동으로 들어가는 것. 근데 사실은 두 번째 단계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원래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운동이지 가능한 거는 굳이 운동 안 하더라도 저절로 다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식을 좀 가질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 헬조선이 정말 복지국가 대한민국으로 전환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분명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고서 마지막 마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문제로 생각하느냐 그것을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느냐. 10년 전 2014년 세월호가 터졌죠. 세월호가 터졌을 때 안산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기관들은 다 달라붙었어요. 각 기관에서 인력을 착출해 가지고 그 세월호 희생된 304명 학생들의 형제를 돌보는 온마음 센터를 운영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 함께라고 센터를 운영을 했죠. 정부에서는 이 세월호 피해를 그 지역사회에 대한 피해를 정신적인 측면으로만 바라봐 가지고 트라우마 센터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 있는 사회복지인들은 사회복지기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거부를 했죠. 이것을 정신병리학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사회학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트라우마 센터를 온마음 센터라고 이름을 바꿨고 그 온마음 센터 안에 죄다 정신과 전문가들만 들어가 있었는데 사회복지팀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이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에 있는 사회복지기관과 사회복지사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하나의 예입니다. 반대 예를 들어볼까요? 2022년 말에 인천 미추홀에서 전세 사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봄에 인천 미추홀에서 2,700, 800가구의 전세 사기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 피해자들 중에서 5명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들이 호소하면서 운동하면서 작년 5월에 특별법까지 국회에서 만드는 동안 인천에 있는 사회복지기관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 문제는 내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전세 살고 있는데
전세 보증금은 여러분 전 재산인 거예요. 대출까지 끌어안은. 그것이 하루아침에 날아갔어. 멘붕에 빠지고 완전히 그냥 길바닥에 나앉게 됐고 자살까지 하게 되고 자살 문턱 앞에까지 매일같이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그런 상황을 하는 지역 주민들이 2,700~800명인데 그건 사회복지 일이 아니야. 사회복지 기관이 할 일이 아니야 라면서 우리는 외면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사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만은 개인이나 사회가 어떤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회적 조건이 필요해요. 또 그 사람이 불행한데도 어떤 사회적 조건이 필요해요.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이제 불행의 조건을 하나씩 제거하고 행복의 조건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이 사회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지국가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맥락에서 이제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계속 자답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이명묵 대표님께서 또 발제를 해주셨습니다.